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에 두 번째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이 반민주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란 걸 알고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은 일선 장병들의 용기까지 자기 몫으로 빼앗으려는 궤변입니다. 처음으로 함께 출석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계엄의 밤 자신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온 국민 듣기 평가가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은 계엄령이 아니다. 어리석은 국민을 깨우친다는 뜻에서 계몽령이라는 말장난 같은 극우들의 논리를 신성한 심판정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또 함께 쌓아온 공동체의 상식이 허물어져 내립니다. 첫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정장 차림에 머리를 정돈하고 탄핵 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피청구인 자리에 앉자마자 펜과 종이를 찾는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이른바 충암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마주한 건 12.3 내란 사태 이후 50일 만입니다. 두 사람은 무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하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냐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회 봉쇄 작전을 누가 세웠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당연히 지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신해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소신이 다양한 장교들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장교들의 민주적 의지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자신이 밝힌 핵심적인 계엄 선포의 이유마저 뒤집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특전사가 280명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이 12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본관 안으로 20여 명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여기에 또 280명이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실제 특전사가 국회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은 280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해를 하고 있다며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본청 회의장에 들어간 인원은 12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런다며 특전사 요원이 본관 건물 안으로 20명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지하고 소화기 쏘고 하니 다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이 보시기에 본관 건물 마당에 주로 있었냐, 안으로 들어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과 복도 등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군병력 투입을 지시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본인들 주장을 사실상 확인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받았다고 한 계엄 관련 쪽지도 다 자신이 쓴 거고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받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불러 세웠다. 대통령이 직접 줬다.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자신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 늦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세웠고 옆에 있던 실무자가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무자가 갖고 있던 김 전 장관의 쪽지를 상급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도 최 부총리도 해당 실무자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손짓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를 받은 순간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김 전 장관은 이것도 자신이 작성해 윤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할 협조사항 쪽지도 썼지만 전달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문서를 만들고 최상급자인 윤 대통령은 이른바 전달체계에 불과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을 부주의로 못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방향에 맞춰 앞서 나온 장관들의 증언까지 부인하면서 쪽지도 내가 다 썼다고 버텼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측 질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신빙성이 떨어질까 우려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 질문도 받아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 측이 바라는 대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약 30분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갑자기 추가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반대 신문에 임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만 답변을 하고 국회 측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가 증인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전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분간 휴정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자 김 전 장관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대통령이 하루 24시간을 국가와 국민, 민생만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변호인이 중간에 증언을 끊고 무언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허가 없이 증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변호인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이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몽령은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비상계엄 이후 어리석은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의미로 써온 말입니다. 이 말장난 같은 극우 논리를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들어온 인물은 다름 아닌 전직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령을 정당화하며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계몽령.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각성하고 특히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령은 내란이 아닌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었습니다. 계몽과 계엄령을 합친 이 말장난.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지지자들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입을 통해 탄핵 심판정에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고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조사를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한 조대현 변호사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았습니다. 이듬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헌법을 수호했던 전직 헌법재판관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함께
계몽령이란 극우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을 헌재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한 건데 야당이 둔갑시킨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기다렸다는 듯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은 박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장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곽 전 사령관이 출연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언급하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는데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였다는 점을 여러 번 인정합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실제 곽 전 사령관이 계엄군에 내린 명령도 국회의원이 목표였습니다. 사령관님의 그 VTC로 지휘관들 등장한 상태에서 임무받았습니다. 국회의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그런 임무였습니다.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심의를 했다며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두 도착한 건 회의 종료 5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17분입니다. 김 전 장관은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부터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주장한 건데 참석자들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지금 변론을 막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상무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서 직접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지난 변론 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김 전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상무 경제부총리에게 이 계엄 관련 예산을 요청을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알려지지 않은 일까지 스스로 밝혔는데 다른 주요 인사들에게 줄 지침도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 겁니다.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도 협조 사항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라는 것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이게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다 자신이 한 거다 이런 건데 사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자기보다 상급자인데도 직접 했다는 게 얼마큼 신빙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은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못한 것처럼 말한 겁니다. 국회 봉쇄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따른 군 사령관들조차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장면 하나가 윤 대통령 측 질문은 받고 국회 측 질문은 안 받다고 하다가 또 윤 대통령 측이 요청을 하자 자기 입장을 또 번복을 바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 질문이 끝나자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측 질문을 거부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에도 답변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 과정이 되레 스스로 불리하게 몰고 간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게 최상목 문건을 물은 것을 두고 헌재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왜 묻느냐며 증거 부동의를 하고 증인신문 때 물어보는 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이 직권으로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또 여러 가지 궤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인들이 잘 안 따를 걸 알고 한 비상계엄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이 군인들이 안 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군인도 이 정치적 소신, 입장을 갖고 민주적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윤 대통령의 예상과 다르게 지시를 정말 잘 따랐다면, 계엄을 성공을 시켰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은 이 12.3 내란을 막은 이 군인들의 용기까지 대통령이 가로챘다. 이런 비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 비상계엄을 자신이 한 이유도 또 뒤집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윤 대통령 측은 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민주당, 이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재판관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야당 경고가 아니고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거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새로운 논리를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요구한 증인이었잖아요. 맨 처음으로 요청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뭡니까? 예, 그 김 전 장관만 대통령에 가장 유리한 증언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첫 증인 신문 때 김 전 장관을 불러 여론전을 좀 용이하게 할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의 억지 주장,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 등을 강조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오는 변론 내용으로 또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막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곧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구치소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영민 기자.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구치소로 들어갈 텐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정문 앞에는 경찰들이 출입로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이곳을 지나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헌재에 있던 지지자들이 이곳 구치소로 모이면서 지지자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치소 앞에는 경찰 인력도 상당수 배치가 됐는데요. 6개 중대 500여 명의 경찰들이 배치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구치소로 오갈 때 돌발 상황이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2시 20분쯤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호송차는 경호차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는데요. 경호처 차량 8대가 호송차를 앞뒤로 감싸며 구치소 밖을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은 호송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함성을 질렀고 윤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대통령이 구치소를 드나들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인데 대통령 조사에 계속 실패하자 조기에 검찰로 넘긴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희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셈법에 따른 1차 구속 기한을 닷새 앞두고서입니다.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그간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결국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후 이뤄진 공수처의 첫 조사에서 이름도 말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구치소에서 3차례 강제 구인에 나서는 등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2차 강제 구인 시도 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후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병원을 가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공수처로부터 65건 분량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공수처로부터 65건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습니다. 한 건당 400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과 검찰이 보강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공소 제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조사받은 사례를 참고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로 법원이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을 오는 26일로 보고 있는데 법원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연장 신청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관할 논란을 막기 위해 구속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이 기한을 최대 10일 연장하게 되면 검찰은 구속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 특검의 출범 시기보다 빨라지게 되면서 특검의 실효성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경찰이 법원 폭동을 벌인 극렬 지지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화를 시도하려 한 남성이 추가로 체포됐고 판사실에 난입했던 남성, 정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도사는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경찰은 폭동의 배후로 의심받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을 앞장서서 밀어붙인 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 신모 씨였습니다. 심 씨가 위로 올라가자는 듯한 수신호를 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일제히 경찰에게로 달려듭니다. 법원 현관이 뚫리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난 시각. 심 씨는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내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심 씨에게 이 통을 건네받은 다른 남성. 법원 창문 안쪽으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립니다. 심 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넣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7층 판사실까지 침입했던 심 씨는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방화를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폭동 당시 판사실 문을 거세게 발로 찼던 유튜버 이모 씨는 오늘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영장 판사실 유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광훈 씨한테 지시받은 사항 있나요? 이 씨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의 열렬한 지지자로 3년 전 이 교회 전도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 전도사로 오늘 임명을 했더라니까.
폭동 전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나간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 여러분들. 경찰은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광훈 씨 본인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법원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출석한 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저항권이 아니라 폭동이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폭동을 벌인 극렬 지지자가 아니라 경찰과 법원 탓을 하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 돌렸습니다. 일부 병력이 이렇게 피하면서 거기에 문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이런 그야말로 내부로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합니까? 우리 경력 사이로 양쪽에 그 집회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신체 보호복을 착용해서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 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 제기가 법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 소장이 안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판결이 이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관들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 종사하는 분들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한 말씀해 주시면. 민주당은 내란 선동을 계속하는 국민의힘이 반체제 정당이라며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이번 사태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난동하는 건 저항권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법원 폭동 당시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됐던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찰 1명과 법원 직원 2명이 법원 당직실 안쪽 방으로 대피했는데 이곳에 극렬 지지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죽이며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당시 상황을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흥분한 시위대가 청사 내부로 몰려갑니다. 이게 혁명이다, 이들아! 경찰과 법원 보안대의 최후 저지선이 뚫리고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청사를 보호하라고 그런 판단을 해서 보안관리대들이 다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이었고요. 이때 법원 보안 직원 1명이 피 흘리는 경찰관 1명을 발견하고 지혈을 하며 함께 건물 1층 당직실로 피신합니다. 다친 경찰 1분을 여성 보안관리대 1분이 같이 모시고 들어오는데 피를 흘리신 걸 보고 놀라셔가지고 당직실 안쪽에 휴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직실에서도 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취침실엔 다친 경찰관 1명, 법원 직원 2명이 피신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 직후 시위대가 순식간에 당직실을 장악합니다. 더 많은 시위대가 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블라인드 천을 덮어놓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 3명이 몸을 피한 취침실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몇 분 후 이번엔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같은 문을 무언가로 내려치고 발로 찹니다. 안에서는 아무래도 막고 있었고 잠그고 막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제가 들은 바로는 문이 고장나면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고. 피신했던 3사람은 폭동이 끝나고 경찰이 문고리를 뜯어내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고 멍해져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잔인했던 폭동의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소화기로 유리문을 부수는 이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 이게 JTBC 기자라는 가짜 뉴스를 아직도 주장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현장 영상에는 이 남성의 맨 얼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법원 곳곳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과 대치가 벌어지고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경찰을 향해 발언을 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리를 맞습니까? 이를 도와서 국가를 정복기들을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취재진 카메라에는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이 녹색 점퍼 남성, 막대기를 들고 창문을 깨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서울 서부지법 청사 1층 당직실 창문입니다. 새벽 3시 20분쯤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깨진 창문 틀에 남아있는 유리 조각까지 마저 깨는데 손에 들린 건 깃발 달린 깃대. 65기 다시 1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경찰 65 기동대 1제대 깃발입니다. 이후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후 이 남성은 형사대법정,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려칩니다. 유리문이 깨지지 않자 보안장치를 부숩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복도로 들어가는 사람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는 무리 끝에 앞서 본 녹색 점퍼 남성도 보입니다. 한 손에는 긴 막대를, 다른 한 손에는 소화기를 든 채였습니다. 폭동의 시작 전부터 판사 색출 시도까지 전 과정에 가담한 이 사람. 경찰은 이 녹색 점퍼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대통령 관저에는 골프 시설 공사를 했고 대통령 안가에는 음주 관련 시설 공사를 했다는 의혹.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 그런 시설은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관저와 안가에 관련 공사를 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삼청동 안가에 대통령을 위한 골프 시설과 음주 관련 시설이 있는지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사 사실을 숨겨왔던 현대건설은 해당 공사를 진행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골프 관련 시설 공사한 것,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사업한 거 맞죠? 말씀하신 공사를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보안각수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자, 좋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관련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현대건설이 골프 시설 공사 시공업체로 보낸 제안서 메일까지 공개됐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역시 창고가 맞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저 공사는 경호처 잠시만요. 차장한테 아니었고요. 질의한 게 윤 의원은 이날 경호처와 현대건설 사이의 계약 내역을 입수했다며 한남동 관저는 1억 3천만 원, 삼청동 안가는 2억 6천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 출석한 김 차장은 골프 연습시설은 지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단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김 차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측근을 경호처에 두고 경호처 지휘부를 쥐락펴락했습니다. 특히 이 측근 인사에게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쓰는 비화폰까지 지급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개인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는 김 전 장관 지시로 포고령 작성에 이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없앴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부임하면서 별정직으로 경호처에 채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경호처에 남아 김성훈 차장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런 양 씨에게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이 지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한다며 양 씨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으며 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군과 국정원, 외교 관련 직무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소수 직책에만 지급됩니다.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이른바 김건희, 김용현 라인으로 불리는 김성훈 차장 등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비화폰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논의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를 오갈 때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몰랐어도 김성훈 차장은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 씨를 매개로 김 전 장관과 한 몸처럼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는 김성훈 차장도 계엄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게 내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는데 다음 달 안에 재판을 모두 끝내기로 하면서 빠르면 오는 3월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이 재판과 관련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겁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검찰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선 안 된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다 비워놨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구치소 앞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이틀 전 변론 때는 이 변론을 마치고 병원에 잠시 들려서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서울구치소로 이 탄핵 심판 변론 마치고 돌아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 보시겠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금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라이브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복귀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고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연호하는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준비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성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 개혁 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 전 주석의 흥묘 백묘론을 언급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1시간 가까운 회견 동안 이 대표는 그동안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대신 공정성장과 경제 안정을 앞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하는 상황을 넘어 하락세를 보이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중도 부동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문제를 들며 권한을 오락가락 행사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단기 이익에 매몰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이 대표 본인에게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반년 만에 방통위로 복귀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주도한 이른바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관도 4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린 만큼 향후 관련 재판은 물론이고 방통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말 취임 10시간 만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 위원장이 출근한 지 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은 정확히 반반씩 탄핵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내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을 근거로 2인 체제 결정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이 위원장 탄핵 추진에 발단이 된 박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1, 2심에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직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데 헌재의 오늘 4대 4 결정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이 위원장에게 경고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진짜 보수가 나타났다. 자, 어제 있었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 출석해 거침없이 증언을 했는데 오늘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 한마디가 불법 계엄과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홍장원 전 차장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또 움직였다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다행이다, 인상 깊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홍장원, 박정훈 전 대령 이런 분들이 진짜 모수다, 남자답고 멋지다. 그리고 어제 같은 자리였었죠.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상민 전 장관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자, 민주당에서도 최민희 의원, 홍장원 결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내란에서 보호가 됐다, 감사하다. 또 홍장원은 707 특임대를 거친 블랙 요원 출신이라서 그동안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불법 계엄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만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에게서는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반대 반응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홍장원 CIA에 신고했다. 여기서도 또 CIA가 그렇습니다. 등장하는군요. 그다음에 홍장원이는 뭐하는 빨갱이냐 뭐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자, 다른 건 다 떠나서 홍장원은 빨갱이다 이 비난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부모가 이북에서 월남을 했고요. 6.25 때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해군 제독을 했고 어머니는 간호장교로 참전을 했고 또 둘 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차장 자체가 북한을 너무 뼛속까지 싫어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들어줬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뼛속까지 북한을 싫어한다. 빨갱이라는 비난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그 40년 넘은 친구 홍창성 미네소타 주립대 교수가 또 최근에 올린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홍 전 차장은 지난 정권에서 7,000원짜리 영수증 하나 없었다고 상당히 많은 조사를 받기도 했고 결국 해임당했다. 자, 그런 홍 전 차장이 지금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국회에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증언을 하겠느냐 이런 주장들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 나오는 이런 주장들은 정말 웃기는 소리다 이런 반박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저 울기만 했다. 자, 오늘 보도했었죠.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오열, 울면서 총 들고 나가겠다고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름 아니라 김 차장의 변호인이 직접 주장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러지 마라. 경찰도 젊은이들이다. 참다운 대통령이십니다. 경호처에서는 이 총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뭐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었죠. 자, 그러자 오늘 오후에 추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변호인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김성훈 차장은 오열한 것은 맞다. 하지만 총 들고 나가겠다고 했던 그 발언은 결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김 차장은 당시 서러움의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고 대통령께서는 한 명 한 명 격려하시며 이런 싸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 밑줄은 저희가 친 게 아니라 그 변호인 측에서 쳐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김 차장은 자, 오열하며 총 들고 나가겠다. 총은 들진 않았지만 오열은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지 않았다면 오열을 했네 말았네 이런 어떤 논란이나 해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 앞에서는 울면서 총 들고 나가겠다고 해서 박수를 받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울기만 했다. 이렇게 해명하는 모습 인상 깊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처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빼고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대원칙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취임 첫 일정은 쿼드 회의였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대화체로 중국 견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을 중국으로 분명히 하는 한편
북핵 문제는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회의 직후 내놓은 공동 성명에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해당 문구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나온 10차례의 쿼드 공동 성명 때마다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단골처럼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핵 군축을 비롯한 이른바 스몰딜로 대북 정책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We get along. 이런 발언들과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have looked at the North Korea threat, what has evolved over the last 4 years while he was out of office, and face the reality. 다만 트럼프 정부가 아직 대북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I think it would be difficult for me today to come here and tell you this is going to be the official United States position on it moving forward. 루비오 장관은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자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 성적을 발표했는데 내란 사태로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고스란히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1%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금액으로 따지면 2조 2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2% 턱걸이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4분기 성장률은 0.1%로 사실상 경제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불과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내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하게라도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좀 낮게 나오고.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토대로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당초 전망한 것보다 2조 2천억 원 증발했습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건 역시나 내수였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내수 부진에 지난해 민간 소비 성장률은 겨우 1%를 넘겨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4분기 민간 소비는 0.2%로 전분기보다도 반토막 났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연결이 되니까 나라가 지금 참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편이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6개월 안에 이게 뭐 살아나겠습니까? 여기다 계속된 건설 시장 침체로 건설 투자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성장률을 깎아내렸습니다. 문제는 올해 경제 전망은 1%대 후반으로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0.1%로 낮게 나왔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봐도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쪽에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에 수출까지 위협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터널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LA 일대를 덮친 산불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3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산등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이어집니다. LA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5시간 만에 32제곱킬로미터 넘게 태웠습니다. 2초에 축구장 1개를 집어삼킨 속도입니다.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We've been here 29 years and this is the closest one so far. And it's too close. 하늘에서는 헬기가, 땅에서는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불길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을 키운 건 시속 67km가 넘는 돌풍이었습니다. 미 기상청은 바람이 최대 시속 100km까지 거세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The situation remains dynamic and the fire remains
a difficult fire to contain, although we are getting the upper hand. 불과 2주 전 LA에서는 잇따른 두 건의 대형 산불로 수만 명이 집을 잃고 28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두 산불의 진압률은 각각 70%, 95% 수준입니다. 내일까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화재 위험이 극도로 높은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선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첫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 변론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갔는데 오늘 탄핵 심판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골적인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이 따르지 않을 걸 알고 계엄을 한 거라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정장 차림에 머리를 정돈하고 탄핵 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피청구인 자리에 앉자마자 펜과 종이를 찾는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이른바 충암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마주한 건 12.3 내란 사태 이후 50일 만입니다. 두 사람은 무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하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냐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회 봉쇄 작전을 누가 세웠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당연히 지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신해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소신이 다양한 장교들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장교들의 민주적 의지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자신이 밝힌 핵심적인 계엄 선포의 이유마저 뒤집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받았다고 한 계엄 관련 쪽지도 다 자신이 쓴 거라며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받은 국무위원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러 세웠다. 대통령이 직접 줬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자신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 늦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세웠고 옆에 있던 실무자가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무자가 갖고 있던 김 전 장관의 쪽지를 상급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도 최 부총리도 해당 실무자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손짓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를 받은 순간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상이 있었고요. 김 전 장관은 이것도 자신이 작성해 윤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할 협조사항 쪽지도 썼지만 전달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문서를 만들고 최상급자인 윤 대통령은 이른바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을 부주의로 못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방향에 맞춰 앞서 나온 장관들의 증언까지 부인하면서
쪽지도 내가 다 썼다고 버텼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며 계엄 포고령도 김 전 장관이 한 거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를 왜 넣었느냐 물었는데 김 전 장관이 계도 차원에서 그냥 넣었다고 해서 자신도 웃으며 놔뒀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의료대란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 이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놔두자는 건 포고령에 손댈 건 많지만 집행 의도가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대로 했다고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공의 관련 내용을 왜 집어넣냐고 하니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포고령에 나온 전공의 처단이란 표현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는데 정작 포고령을 작성한 이들은 계도였다거나 웃으며 놔뒀다는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미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 방침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갈등을 키운 핵심 당사자들은 형식적인 포고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궤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헌 문란 목적이 의심되는 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문건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인사들에게 줄 지침도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 건데 여기엔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들을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서를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불과한 본인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무엇 할 것 이런 식의 문건을 직접 써서 임무를 부여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사실상 반말이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최상급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됩니다. 이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혹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내란 수괴 혐의의 길목을 모두 끊어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던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길게 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기억이 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둔 거다. 그리고 또 전공의 내용을 왜 집어넣었냐?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당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거 기억나냐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하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맞춤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또 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 주장을 또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 또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겐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헬기를 탄 군인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로 출동하게 명령을 내린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걸 호소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국회란 시스템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란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일부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에선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개변을 많이 했는데 일단 12.3 비상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그 계엄의 실패를 묻는 건 다소 의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인이 안 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자신의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정말 지시를 잘 따라서 계엄이 성공했다면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변론부터는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이들을 앞에 두고선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연속 점프가 정말 깔끔합니다. 스피는 빠르고 화려한데요. 피겨 국가대표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법적 다툼 끝에 다시 돌아온 이혜인 선수가 오늘은 동계체전 정상에 섰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생 좋아했던 이 은반 위에 다시 서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깔끔한 점프엔 박수가 터져나왔고 유연한 스텝 시퀀스는 팬들을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분들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찍고 계시길래 제가 그쪽에다가 네, 하트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지난달 복귀전을 치른 이혜인은 오늘 전국 동계체전에서 우승까지 해냈습니다. 지난해 전지훈련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선수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복귀 후 국내 대회 정상은 이번이 처음. 이혜인은 다음 달 4대6 선수권, 3월엔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세계선수권은 이혜인이 김연아 이후 10년 만인 2023년에 메달을 딴 대회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출발선에 선 이혜인은 이제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기 힘든 점이 다 다른데 앞으로도 제 경기 영상 보시면서 힘드실 때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 좀 더 힘을 내시고 하시는 들 포기하지 않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사흘간 잿빛 하늘만 마주하다가 오늘 오후부터 먼지가 걷히면서 조금씩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9도 선까지 오르면서 두터운 외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폭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 9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찬바람도 강해지며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연속 특종 보도가
오늘 열린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취재보도 일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살아온 전직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의 현역 장성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했다는 보도는 12.3 내란 사태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2024년 한국방송기자 대상과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도 선정됐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